저에게 믿을 사람은 오직 한국 남자 아이 아빠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루마니아 항구에서 쫓겨난 저는 마지막으로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한국 시아버지의 낡은 선박 엔진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버린 줄 알았던 한국 남자는 서울의 병원에 누워 있었고 겨우 찾아온 가족의 터전은 지역 유지와 외국 경쟁업자에게 통째로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저더러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경보가 울리던 그날 항구에서 멈춰 선 구조정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무너질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과연 그날 항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리나 페트레스쿠입니다. 28살이었던 그해 저는 루마니아 콘스탄차 항구 3구역의 냉동창고에서 선박 엔진 보조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름 냄새와 쇳소리 속에서 하루가 시작됐죠. 사람들은 저를 항구의 거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남자들 틈에서 렌치를 돌리는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술에 찌들어 세상을 뜬 아버지 대신 병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제 손은 이미 50살 어부처럼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언제나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었으니까요. 엔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나면 소리로 알려주고 고치면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았죠. 아버지에게 배운 단 하나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귀로 엔진 소리를 듣고 고장을 짚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리나 엔진은 아픈 곳을 말해. 내가 들어줘야 해. 술 취한 날에도 아버지는 그 말만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고 그 재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꿀 남자가 나타난 건 2024년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조장비 기사 서준호였습니다. 34살 말수 적고 옷차림도 수수한 남자였죠. 처음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지방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폭설 섞인 강풍이 몰아치던 밤 냉동 컨테이너 전원이 끊기고 작업자 2명이 안에 갇히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영하 30도였습니다. 10분만 지나도 위험했죠.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본사에 연락만 하고 있을 때 준호는 침착하게 한국산 비상전원 장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엔진 떨림을 듣고 배선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호흡을 맞췄고 7분 만에 전원을 살렸습니다. 갇혔던 2사람이 나왔을 때 준호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소리만 듣고 찾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르다고.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부터 저와 함께 항구를 돌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한국 동해안의 바다와 자기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작은 엔진 공방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직 해군 기관준이에요. 70 넘으셨지만 아직도 매일 공방에 나가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을 자랑스러워하는 남자를 봤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만 알던 제3의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깊게, 돌이킬 수 없이. 한 달 후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가던 날 공항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리나 가족을 설득하고 제대로 데리러 올게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까요? 준호가 떠난 뒤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매일 메시지가 왔고 저는 항구에서 일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준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늦었고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설마 했지만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는 2주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냉동창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제 등을 눌렀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연락도 끊긴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미친 거야? 가난한 집안에 외국 사내 아이까지 들어와? 어머니는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저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렀지만 일주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항구 사람들도 저를 싸늘하게 봤습니다. 한국 놈한테 당했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노골적으로 비웃은 사람이 미하엘라 스탄이었습니다. 31살 항만 물류회사 통역 겸 영업사원이었죠. 세련된 옷차림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질투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일이나 내가 뭘 했어? 한국 놈들은 책임질 배짱도 없다고. 미하엘라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기술도 결국 남의 것 베끼는 수준이야. 독일이나 일본 흉내만 내지. 닥쳐, 미하엘라. 왜? 사실이잖아. 넌 이제 끝났어. 애 뱃몸으로 누가 쓰겠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준호가 예전에 보여준 작업복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철기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보기로. 준호를 찾아서 따져 묻기로. 아니면 최소한 이 아이의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오기로. 돈을 모았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과 아버지 유품으로 남은 낡은 시계를 팔았습니다. 간신히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인천행 편도였습니다. 돌아올 돈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가요. 가서 뭐하게? 아기 아빠 찾으러요. 미련한 것. 내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가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가장 긴 14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땅에서 저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봄이 오는 계절이었지만 저는 춥기만 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강릉행 버스를 탔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배가 자꾸 뭉쳤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교황리 명철기관이요? 거기 왜 가요? 찾아갈 사람 있어요. 외국 사람이네. 한국말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택시는 바닷가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갈매기 울음소리. 루마니아 흑해와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공방은 한국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명철기관이라고 쓰여 있었고 마당에는 녹슨 엔진 부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일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명철,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이리나 페트레스쿠입니다. 서준호 씨를 찾아왔어요. 서명철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만삭의 배, 낡은 가방, 지친 얼굴. 모든 게 한눈에 보였을 겁니다. 준호 어디 있어요? 준호 만나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명철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네. 들어오라고. 애 벤 사람을 길바닥에 세우는 집안은 우리 집안 아니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들어오라니.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루마니아 창고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서명철 씨가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기다려.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10분 후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준 것이었습니다. 먹어. 애 뱃몸에 굶으면 안 돼.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천천히 먹어. 서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못 봐. 왜요? 어디 있어요? 서울이야. 병원에. 병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서명철 씨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한국 돌아온 직후에 사고가 났어. 해양구조시범정 엔진 폭발이었지. 오른손 신경이랑 청력을 다쳤어. 심각해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손가락 감각도 무뎌졌어. 의사는 현장 일 못할 수도 있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 녀석이 고집을 부렸어. 당신한테 짐 되기 싫다고 이런 꼴로는 못 만난다고. 서명철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들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서울 어디 병원이에요? 지금은 안 돼. 당신 몸 먼저 챙겨야지. 하지만 내일 같이 가자. 오늘은 쉬어. 애기한테 안 좋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온돌방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지키려고 멀리한 거였습니다. 그 비겁한 사랑이 저는 야속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서명철 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배가 자꾸 뭉쳤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은 서울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재활의학과였습니다. 준호는 6인실 병실 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그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는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귀에는 보청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봤던 그 단단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서명철 씨가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 어떻게?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꼴로 당신 만날 수 없었어. 손도 제대로 못 쓰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현장 일도 못해. 이런 사람이. 당신 바보예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저 임신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7개월이에요. 당신 아기요. 저는 배를 보여줬습니다. 불룩한 배가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4 남자가 병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감긴 오른손이었습니다. 손 놔요. 이런 손. 닥쳐요. 저는 그 손을 제 배에 올렸습니다. 느껴져요? 우리 아기예요.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느꼈습니다. 지금 움직였어? 응. 우리 아기가 아빠 손 느끼는 거예요. 준호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서명철 씨도 뒤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다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저를 밀어낸 거였습니다. 일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나으세요. 우리 아기 낳을 때까지. 그럴게. 꼭 그럴게.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왼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손가락 운동, 청력 훈련, 걷기 연습.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저는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명철 씨가 공방 옆 방을 제대로 꾸며줬습니다. 이불, 옷장, 작은 책상까지. 여기서 지내. 아기 낳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세요. 서명철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주문진의 새벽은 루마니아와 달랐습니다. 바다 비린내 사이로 따뜻한 국물 냄새가 섞였습니다. 서명철 씨는 매일 아침 국을 끓여줬습니다. 미역국, 북어국, 된장국. 애기한테 좋은 거야.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손주인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외국 여자가 배 불리고 나타났네. 준호 불쌍하지. 사고로 다쳐서 약한 틈을 탄 거야.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병권이 있었습니다. 58살 강릉 연안장비 납품 협의회장이었습니다.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각종 인허가와 납품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죠. 명철 씨, 이거 문제 아니오? 최병권이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문제? 서명철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외국 계집 하나 들였다고 우리 동네 엔진 기술이 품격이 생기오. 소문 안 줬소.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며느리? 결혼도 안 했잖소. 최병권이 비웃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요즘 외국인 불법 체류 단속이 심한데.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명철 기관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요. 최병권이 나간 뒤 서명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 인간 원래 저래. 죄송해요. 쟤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저 인간은 우리 공방 땅을 노리는 거야.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2025년 6월 초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강릉 병원에서였습니다. 3.1kg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서명철 씨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서아린이다. 바다 하의 숲림자. 바다와 숲을 품은 아이로 자라라고. 저는 울면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뭐가 고마워. 우리 손녀인데. 준호도 병원에서 퇴원해 달려왔습니다. 아직 오른손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준호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일이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서명철 씨는 말은 거칠어도 새벽마다 손수 미역국을 끓여다 줬습니다. 산모는 미역국 먹어야 해. 몸조리 중요해.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무슨. 빨리 먹어. 준호도 목숨 걸듯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반복하고 가벼운 공구를 쥐는 연습을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현장 나갈 거야. 준호의 눈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돌보며 공방 한쪽에서 지냈습니다. 부품을 닫고 도면을 정리하고 간단한 정비 기록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재능이 여기서도 통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어민 한 분이 공방에 왔습니다. 명철 씨, 배 엔진이 이상해. 소리가 안 좋아. 어디 봅시다. 서명철 씨가 엔진을 점검했지만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독일 부품인데 이상하네. 전문가 불러야겠어.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나섰습니다. 당신이? 네.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엔진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룸룸룸. 미세한 떨림이 들렸습니다. 불규칙한 패턴이었죠. 여기요. 저는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베어링이 닳았어요.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서명철 씨가 분해해봤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이었습니다. 베어링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리요.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엔진은 아픈 곳을 말한다고. 서명철 씨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기술자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대단하네. 독일 장비도 못 찾은 걸 귀로 찾다니. 그날부터 저는 공방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듣고 고장을 짚어냈고 서명철 씨의 손기술과 제 진단이 합쳐지자 수리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외국 며느리가 귀신같이 엔진 소리를 듣는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몰렸습니다. 주문진뿐 아니라 속초, 양양, 삼척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철 기관 가면 고장 다 고친대. 공방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최병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명철 씨, 공방 잘 되네. 덕분이요. 지분 절반 넘기시오. 그럼 내가 납품 계약 다 연결해 주겠소. 무슨 소리요? 요즘 해양 안전 규정이 까다로워졌소. 인허가 없으면 공방 못 돌리오. 내가 협의회장이니까 도와줄 수 있소. 우리 공방은 다 합법이요.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는 모르지. 외국인 고용 문제도 있고. 최병권이 저를 흘끗 봤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안 그러면 영업중지 딱지 붙을 수도 있어. 서명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요. 서로 윈윈 하자는 거지. 최병권이 나간 뒤 공방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 거야. 서명철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평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최병권은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해양안전청 점검반이 공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정기 점검입니다. 점검? 갑자기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이요. 점검관들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체류 자격은 관광비자였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죠. 이 여성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며느리예요. 집안일 도울 뿐이에요. 서명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엔진 수리에 참여했다는데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일이 아니지 않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영업중지 조치 내립니다. 빨간 딱지가 공방 문에 붙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저 인간들이 작정하고 덤빈 거야. 서명철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최병권한테 찾아가겠어요. 안 돼. 그 인간 원하는 게 그거야. 화내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서명철 씨가 말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방법을 찾자. 반드시.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최병권은 해외 부품사 대리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하엘라 스탄이었습니다. 이리나 공방 앞에 나타난 미하엘라를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정말 여기 있었네. 루마니아에서 소문 다 들었어. 미하엘라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와서 공방집 며느리 된 거야? 대단하다. 여기서 뭐해? 일하러 왔지. 최병권 회장님이 유럽 부품 수입 대리 맡아달라고 해서. 미하엘라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 엔진 부품은 다 내가 공급해.
명철기관, 곧 문 닫을 거야. 무슨 소리야? 한국 공방 기술이 뭐 대단해? 결국 독일이나 일본 부품 갖다 쓰는 거잖아. 기술은 우리가 위야. 미하엘라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 루마니아에서도 문제 많았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망칠 거야. 닥쳐. 사실대로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여자인지. 미하엘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에서 여러 남자와 문제를 일으켰다고, 준호를 속여 한국에 왔다고, 공방 기술을 훔치려 한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외국 여자 조심해야 해. 명철 씨 집안 망하겠네.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졌습니다.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 소문은 법으로 못 잡아. 서명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떠날게요. 그럼 공방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가족 아니야. 하지만 절대 안 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서명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절대 안 무너져.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주문진 항구에 폭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해양구조시범정 한 척이 출항 직전 엔진 이상으로 멈춰 섰습니다. 최병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리나 씨, 항구로 나오시오. 왜요? 공개적으로 실력을 보여주시오. 엔진 고장 원인을 대보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과연 저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폭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주문진 항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해양구조시범정은 부두에 묶여 있었고 엔진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민들, 해양안전본부 직원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최병권과 미하엘라. 이리나 씨, 원인을 찾아보시오. 최병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명철 기관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증명해 보시오. 저는 배에 올라갔습니다. 엔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서명철 씨도 따라왔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엔진 옆에 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정상적인 엔진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걸리는 소리였죠. 이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엔진 소리가 비정상이에요. 부품이 제대로 안 맞아요. 저는 도면을 펼쳤습니다. 독일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거 부품 규격이 바뀌었어요. 뭐? 서명철 씨가 놀랐습니다. 누가 일부러 다른 규격 부품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저는 핵심 부품을 분해했습니다. 베어링이 드러났습니다. 규격이 달랐습니다. 0.5mm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엔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걸 바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의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병권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원인 찾았소? 찾았어요. 제가 부품을 들어보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다른 규격 부품을 끼웠어요. 그래서 엔진이 안 도는 거예요. 증거가 있소? 이게 증거예요. 원래 규격과 0.5mm 차이 나요. 저는 도면과 부품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네. 누가 바꾼 거야? 최병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납품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이 부품을 공급했는지. 서명철 씨가 나섰습니다. 최 회장, 당신 아니오? 납품 독점하려고 일부러 공방 망신 주려 한 거 아니오? 무슨 헛소리요? 최병권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있어요. 미하엘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리나, 너 거짓말하는 거야. 한국 기술 수준이 낮아서 못 고치는 거잖아. 닥쳐, 미하엘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나를 망가뜨리려고 왔잖아. 루마니아에서도 여기서도. 뭐? 너도 최병권과 짜고 한 거지. 유럽 부품 팔아먹으려고. 미하엘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증거 없잖아. 곧 나올 거야. 서명철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양안전본부에 신고했어. 부품 조작 의혹으로. 바로 그때 해양안전본부 국장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국장님, 이 엔진 부품이 조작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장이 부품을 확인했습니다. 도면과 비교했습니다. 정말이네. 규격이 다르네요. 누가 이걸 바꿨죠? 최병권과 미하엘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납품 기록 제출하시오. 즉시. 국장이 명령했습니다. 최병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엔진 고칠게요. 제가 나섰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소? 국장이 물었습니다. 네. 시간 주세요. 저는 서명철 씨, 준호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부품을 빼고 공방에 있던 한국산 부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서명철 씨의 손기술과 제 진단, 준호의 배선 작업이 합쳐졌습니다. 1시간 후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부르릉. 정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아났다. 대단해.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정은 가까운 연안 사고 신고에 투입됐습니다.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어선을 구조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람을 구했어요. 제 일이에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습니다. 명철기관 정식으로 해양안전협력업체로 등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최병권과 미하엘라는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품 조작과 허위 계약서 혐의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과연 이제 저희 가족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주문지는 고요했습니다. 항구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명철기관 문 앞에 영업중지 딱지는 떼어졌습니다. 대신 해양안전협력업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리나 씨 대단하더라. 어제 항구에서 장 보러 가니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고마워야지. 우리 공방 살렸잖아.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경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부세요.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인의 배우자가 됐죠.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루마니아 항구에서 쫓겨난 저였는데 지금은 한국의 며느리이자 엄마였습니다. 행복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구청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공방도 변했습니다. 일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해양안전본부의 공식 인증을 받자 동해권 전체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명철기관만큼 정확한 곳이 없대. 외국 며느리가 귀신같이 고장 찾는데 저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부품 마모를 비교하는 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산 센서와 서명철 씨의 수기 정비 노트를 결합했죠. 준호도 복귀했습니다. 손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돌아왔어요. 그래. 잘했다. 서명철 씨와 준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공방을 꾸렸습니다. 할인이는 공방 한쪽 아기 공간에서 잤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아기 너무 귀여워. 엄마 닮아서 예쁘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루마니아 항구에서 일하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차가운 기계만 있던 삶에서 따뜻한 가족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리나, 엄마,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못했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식 들었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애기도 낳았다고? 응, 딸이야. 할인이라고 해. 보고 싶다. 손녀 보고 싶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습니다. 한국으로 올래요? 가도 돼? 물론이죠. 우리 딸 보러 오세요. 한 달 후 어머니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이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방을 보여줬습니다. 서명철 씨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이리나 친정어머니시죠? 서명철 씨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통역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 잘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얼마나 예쁜지. 어머니가 또 울었습니다. 이리나,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나는 너를 쫓아냈는데 너는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만들었구나. 어머니는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공방을 구경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할인이를 돌봤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리나, 한국이 너를 살렸구나. 응. 한국과 이 가족이 저를 살렸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어머니와 작별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최병권과 미하엘라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품 조작과 허위 계약서 명예훼손까지. 두 사람은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공방은 더 커졌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젊은 기술자 2명이 들어왔죠. 이리나 선생님, 엔진 소리 듣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같이 배우자. 저는 제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게 뭔지. 가족, 사랑, 기술, 존중.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025년 가을, 명철기관은 동해권 해양안전협력센터로 확대됐습니다.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 새 건물을 지었고 최신 장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철 씨의 손기술, 재진단 능력, 준호의 현장 경험. 그 세 가지가 여전히 핵심이었죠. 개소식 날 해양수산부 장관이 왔습니다. 명철 기관의 성공은 한국 중소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할인이를 안고 있었죠. 엄마, 저 사람 누구야? 2살이 된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분이야. 우리 공방을 칭찬하러 오신 거야. 우리 공방 최고야? 그럼 최고지.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겪은 고통을 모를 거라고. 버림받는 느낌, 쫓겨나는 아픔, 차가운 시선. 할인이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라고. 개소식 후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 루마니아에서 한국까지 오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준호를 사랑했고 우리 아이를 사랑했어요. 힘든 순간도 많았죠?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찾은 게 뭔가요? 가족과 기술이요. 그리고 제자리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기술 나누고 이 공방 지킬 거예요. 기사가 났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박 스토리다. 진짜 감동적이네.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생겼습니다.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리나 씨, 한국 마이너스 루마니아 기술 교류 프로그램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당신 이야기가 양국 관계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준호와 의논했습니다. 좋은 기회 같은데? 하지만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할인이 봐줄게. 당신 꿈 이루세요. 고마워요.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루마니아 젊은 기술자들에게 한국 공방 시스템을 가르쳤고 한국 기술자들에게 유럽 엔진 특성을 알려줬습니다. 다리 역할을 한 거였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양국 정부가 정식 협력 MOU를 맺었고 저는 공식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이리나 대단해. 미하엘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질투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잘 지내.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다시 시작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미움을 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주문진 바다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할인이는 눈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눈 와. 그래. 예쁘지? 응. 엄마랑 같이 놀자.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도 합류했습니다. 서명철 씨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할인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한다. 우리는 가족 넷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눈사람, 중간 눈사람, 큰 눈사람. 가족처럼.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너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그럴까? 그럼. 우리 함께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 초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정말? 준호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8주래. 할인이 동생이 생기네. 우리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할인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동생 생긴대. 진짜? 남동생? 여동생? 아직 몰라. 어떤 게 좋아? 다 좋아요. 나 언니 할래요. 할인이가 신났습니다. 서명철 씨도 기뻐했습니다. 둘째까지. 우리 집안이 번창하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한 거지. 임신 기간은 첫째보다 편했습니다. 몸이 적응한 것 같았죠. 일도 계속했습니다. 공방이 안정됐고 직원들이 도와줬으니까요. 어느 날 교육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리나 씨, 다문화 가정 자녀 직업 교육 프로그램 자문해 주실 수 있나요? 자문이요? 네. 당신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 같은데. 해봐. 배가 부른데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여러 나라 엄마를 둔 아이들이었죠. 선생님도 외국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루마니아에서 왔어. 한국말 잘하세요. 고마워. 너희도 잘할 수 있어.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어떻게 가족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일을 배웠는지.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는 두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잖아. 그게 큰 장점이야. 정말요? 그럼 자랑스러워해도 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저는 더 바빠졌지만 보람찼습니다. 임신 7개월쯤 성별을 알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래. 진짜? 우리 아들? 준호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인이 남동생이네. 그날 밤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민준은 어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민준? 응. 백성민의 준할준.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좋아. 서민준. 멋진 이름이야.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강릉병원으로 갔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3.3kg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준호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이리나. 나도 고마워. 할인이도 동생을 만났습니다. 엄마, 동생 작아요. 할인이도 태어났을 때 이랬어. 나 잘할게요. 좋은 언니 될게요. 할인이가 민준이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족. 퇴원 후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아들 낳았네. 축하해. 이제 딸아들 다 있구만. 복 받았어. 서명철 씨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해.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긴. 우리 손주인데. 준호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공방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당신이 쉬어야 해. 일도 있잖아. 고마워.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인이와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차분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참 신기하지. 왜? 당신은 루마니아에서 왔고 나는 시골 기술자였는데 지금 아이 둘 키우고 있잖아. 운명인가 봐. 맞아. 운명이야.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2026년 봄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루마니아 산업협력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리나 씨, 양국 기술 교류 대사 맡아주실 수 있나요? 대사요? 네. 당신 스토리가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을까요? 준호와 의논했습니다. 좋은 기회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아버지랑 나랑 아이들 볼게. 정말? 그럼. 당신 꿈 이루게 해주고 싶어. 저는 수락했습니다. 양국 기술 교류 대사가 됐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루마니아와 한국을 오가며 기술자들을 연결했습니다. 루마니아 젊은이들에게 한국 기술을 가르쳤고 한국 기업들에게 유럽 시장을 안내했습니다. 어느 날 부쿠레슈티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리나 페트레스쿠 씨, 축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7년 전 콘스탄차 항구에서 엔진을 고치던 평범한 정비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랑을 만났고 가족을 이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양국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행사 후 루마니아 산업부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이리나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준호와 아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동해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7년 전 처음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책 출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리나 씨, 자서전 쓰시죠? 자서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저는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썼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틈에, 하린이가 유치원 간 시간에, 루마니아 항구의 추운 겨울, 한국 남자와의 만남, 임신과 추방, 한국으로의 여정, 시아버지의 품, 병원 재회, 출산, 악역과의 싸움, 폭풍 속 역전, 가족의 성장.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 제목은 엔진 소리가 들려준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출판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죠.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이리나 씨,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다문화 가정이에요. 힘들었는데 책 읽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책은 루마니아에서도 출판됐습니다.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이리나 자랑스럽다.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전화로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나는 너를 쫓아냈는데.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주문진 바다에 노을이 졌습니다. 저는 가족 넷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하린이는 5살, 민준이는 3살이었습니다. 엄마, 바다 예뻐. 그래. 정말 예쁘지? 나 여기 좋아. 나도 좋아.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너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은 2026년 1월 중순입니다. 저는 35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당신은? 나도. 커피 마실래? 고마워. 하린이가 일어나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공방 가요? 응. 같이 갈까? 좋아요.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숨을 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해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공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한가했습니다. 서명철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아버지. 할 일이 있어서. 뭐요? 이거. 서명철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방 지분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방 지분 절반을 너한테 넘기는 거야. 왜요? 안 돼요. 돼. 넌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이 공방을 살린 건 너야.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지.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리나 씨, 엔진 좀 봐줘요. 그럼요. 저는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엔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문제예요. 역시 대단해.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야? 김치찌개. 당신 좋아하잖아. 최고야.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린이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민준이는 옹알이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하린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민준이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둘 다 골아떨어졌죠. 준호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조금. 하지만 좋은 피곤함이야.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이리나. 응? 행복해? 너무. 당신은? 나도.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도 그래.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루마니아 항구에서 일하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 기름 냄새, 외로움. 모든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준호라는 사람, 하린이와 민준이라는 아이들, 서명철 씨라는 가족.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본 적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큰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이리나 페트레스쿠, 아니, 이제는 서일이나. 한국의 며느리, 두 아이의 엄마, 공방기술자, 양국대사.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루마니아 항구 정비사였던 것보다 훨씬 더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이곳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공방을 운영하고 기술을 나누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을 겁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에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준호가 있고 방 건너편에 하린이와 민준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일이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